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김진홍 지음. 글을 시작하며 10여 년 전부터 쓰고 싶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80년 삶을 이끌어 주었던 12가지 말씀을 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작에 12가지 성경 구절을 수첩에 적어두고는 마냥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두레마을 둘레길을 혼자 걷는 중에 더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조바심이 들어 더 미루지 말고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12가지 말씀 중 한 말씀을 한 장으로 하여 12장으로 된 글을 쓸 작정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야지 하는 3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쓰자는 다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써야지 하는 다짐입니다. 특히 밖으로 드러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쓰자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쉽게 쓰자는 다짐입니다. 인생길을 마무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까지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쓰자는 생각입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글을 쉽게 쓰려면 먼저 생각을 깊이 하여 그 생각이 온몸으로부터 우러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 쉬운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깊이 있게 쓰자는 다짐입니다. 모름지기 인생살이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더욱이 신앙의 세계, 종교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이가 없다면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는 내가 소속된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느껴왔습니다. 영혼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진실한 혼의 세계의 변두리로만 돌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의 성직자들인 우리도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는 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준 첫 번째 말씀. 풍랑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풍랑 속에서. 1.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이 말을 흉내내어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방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염세주의에 빠졌었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쓴 자살론을 끼고 살며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을 떠날까 고민하다가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차마 죽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의 방황기도 유별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방황기가 발동하여 가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지루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져서 여름 어느 날 칫솔 하나 윗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 달랑 들고 대구역에서 부산행 완행열차에 올라 삼랑진역에서 내렸습니다. 삼랑진에서 낙동강 강둑을 걷고 걸어 남지를 지나 진해까지 갔습니다. 진해의 한 식당에서 심부름꾼으로 얼마를 있다가
다시 걸어 진주를 지나 통영까지 갔습니다. 진주에서도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다가 배를 타고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 순천을 지나 전라도 황토길을 걸으며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나그네를 읊었습니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황토길을 걷다 날 저물고 배고파지면 마을에 들러 농사일을 거들며 며칠을 지내다가 다시 정처 없이 발길을 옮기곤 하였습니다. 방랑하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호구치책으로 겨울과 봄에는 화장품 장사를 하고 마을 아낙네들이 화장을 안 하는 여름에는 바늘 장사를 하였습니다. 바늘 한 첩에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바늘을 사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고 바늘 한 첩을 주고는 한 끼를 때우곤 하였습니다. 때로 농가에서 밤매기 모심기를 돕다가는 하늘이 노푸르고 구름이 흐르는 날이면 다시 발길을 옮기곤 하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보며 헤르만 헤세의 시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피에졸레. 헤르만 헤세. 머리 위 푸른 하늘로 흐르는 구름이 내게 손짓한다.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으로, 그지없이 먼 저편으로, 평화와 별의 나라 머나먼 곳으로. 고향이여, 너의 푸르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영영 볼 수 없단 말인가. 허나 여기 남쪽 나라 어딘가에 나의 잃어버린 고향을 만날 수 있으리엄만. 얼마쯤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갔지만 한 달을 견디고 2달째가 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또다시 집을 뛰쳐나와 장날을 찾아다니며 장사도 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기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여수 오동도 섬에 이르러 동백나무 아래 무릎 꿇고 앉아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 대구 집으로 가서 공부하랍니다. 그러고는 여수항에서 통영 가는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려 걷고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을 무전여행하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간에 어머니 속 썩여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기도 응답이다. 그간의 새벽마다 하나님께 네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넌 공부해야 할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특별히 너를 공부시키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 크게 될 거다. 내가 굶어도 네 공부는 밀어줄 테니 열심히 해라. 나는 어머니께 우선 공부할 책을 사야 하니 책값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책값이 얼마나 되겠냐 하시기에 그간의 책을 놓고 지냈으니 우선 영어와 수학 참고서부터 사서 밀린 공부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아마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래, 오늘은 자고 내일 나가서 책값 구해올게. 피곤할 테니 푹 자거라 하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 바로 나가시더니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장길을 느껴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보니 쌀이 바닥에 조금 남아 있어 예나 지금이나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나는 어머니께서 책값 구하러 다니시다 교통사고라도 나셨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밤 8시가 지나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너 책값 구해왔다. 이 돈으로 책 사다 열심히 공부해라 하시고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내일 서점으로 가서 책 사야지 하고는 읽던 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어머니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신 채로 주무실까 하여 수건을 벗겨드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비구니처럼 맨머리였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책값을 구하시려 온종일 친척 친지집을 다니시다 구할 수 없게 되니까 가발가게로 가서 머리카락을 파신 게로구나. 그래서 밤늦게 들어오신 게로구나. 그렇게 사태를 짐작하고 나니 눈시울이 찡하게 감동이 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여 꼭 성공하여 어머니께 보답하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서점으로 가서 책 2권을 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유진 교수가 집필한 영어 구문론이란 책과 수학의 정석이란 책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로 이발관으로 가서 머리를 율브린너 스타일로 싹 밀고는 들어앉아 영어 구문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7차례 정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책의 내용을 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명사는 몇 페이지, 전치사는 몇 장 몇 절이란 식으로 꿰뚫게 되었습니다. 2년여 후에 지금의 수능 시험과 같은 실력 고사를 치를 때 영어 시험 시간에 6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영어 구문론에 없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되긴 하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학 입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잠을 줄이기 위하여 카페나라는 잠 안 오는 약을 밤마다 먹고 밤새마듯이 하며 공부하였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심한 위장 장애가 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장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6개월 이상 죽을 먹으며 지나게 되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위장병이 심해지면 나중에 엉뚱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위장병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의지력이 약하여지고 신경쇠약 증세 같은 증세가 생기고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몸이 약하여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염세주의에 젖어들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내 전공이 철학이었던지라
회의와 방황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내가 다닌 대구 계명대학교 맞은편에는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외로 옮겼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철학과 강의실에서 창밖으로 눈을 돌리노라면 화장터 굴뚝에서 시체 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면 화장터로 가서 시체가 타서 한 줌 재로 바뀌는 과정을 살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무상을 느껴보곤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철학과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조교실에서 철학서적 15권을 쌓아놓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버트란드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존 듀이의 저서 등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며 이 책들에 적힌 내용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철학이란 학문이 한 번 사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여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의와 고뇌에 젖어들던 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인생 체험을 쌓으며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나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철학에 대하여 답을 찾고 길을 찾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이 아이스케키 장사였습니다.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서울역 뒤편의 비탈길을 올라가면 소위 국민학교가 나옵니다. 나는 소위 국민학교 담벼락에 자리를 잡고 아이스케키 2개 10원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빵을 가져와 아이스케키와 바꾸어 먹어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잠자리는 서울역 앞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가면 최저 가격으로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급식빵을 많이 바꾼 날은 숙소로 가져와 합숙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말리동 고개를 힘겹게 오르내리며 장사하는 아줌마들에게 아이스케키를 나누어 주며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상인들은 고단한 삶에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와 나누었고, 그것이 제법 세상 공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뜨거운 햇볕을 밀짚 모자로 가리고 아이스케키 2개 10원을 외치고 있는데,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한 젊은이가 엿상자를 실은 손수레를 끌며 고갯길을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목에 걸고 있는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젊은이, 내 곁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내가 아이스케키 하나 줄게요. 내 말에 젊은이는 옆자리에 손수레를 세우고 내가 주는 아이스케키를 받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끌고 온 손수레의 엿상자 위에 외국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뭔 책인가 제목을 보고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 책을 읽지는 않을 테고 엿장사하다 예쁜 책이 나오니까 그냥 엿상자에 둔 것이겠지 생각하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저 하이데거의 책 읽는 책 아니죠? 내가 아이스케키 몇 개 드릴 테니 나에게 주실라요? 그런데 내 말에 그가 아이스케키 먹던 동작을 멈추고 의아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책이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아시오? 그의 말에 나는 더 놀랐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